응? 안 보인다고? 보이는 거 아니었어? 비가 오늘은 좀 그쳤지 이제. 장마가 좀 지겹게 돼가지고 아주 집이 하도 꿉꿉해가지고 빨래도 안 말르고. 네,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조선일보에 사진이 크게 실렸네. 김현미 장관님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는, 마스크 뒤에 미소, 입이 그냥 이렇게 귀에 걸리시는, 그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해맑은 미소를 보이시네요. 이날은 임대차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날이네. 오늘 본회의 차리네. 좀 이따가, 지금 우리가 뭐 회의를 오전에 하는 거라서 오후에 이제 본회의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 이게. 전월세 상한제 같은 이 저 임대차 3법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다 통과하고 오늘 본회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좀 전에 보니까 국무회의까지 일정을 서둘러서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바로 시행을 하겠다, 이런 저기가 되거든요.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면 네, 원래는 국회 통과 후에 국무회의에서 보통 일주일 뭐 정도, 네. 보통 뭐 송부하고 뭐 해가지고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일정까지 서둘러서 뭐야말로 바로 임대차 3법 시행하겠다라는. 이거야말로 정말 전격 제트 작전이네. 예. 전격 제트 작전처럼 임대차 3법을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겠다. 전격 제트 작전처럼 진행을 하겠다. 이런 취지네. 이게 정말 이렇게 시급한가? 이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빠져나가는 임대인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 게 아닐까. 그 전셋값이 더 오를, 본인들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이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거겠지 뭐. 이게 어제 국회 상임위 다 통과하면서 구체적으로 Q&A가 나왔는데 이게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집주인이 아무튼 저 세입자가 집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을 한 번 갱신할 수 있다.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고. 그렇지. 근데 이 조건이 이제 계약기간 종료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세입자가 요구를 할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또한 이 시행과 동시에 기존 존속했던 계약에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내일이라도 시행이 된다면 내일 기준으로 계약 기간이 한 달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이게 지금 그 갱신할 때 근데 네. 그게 이제 5% 인상인가 그러니까? 이 5% 5% 이내. 이내로만 그 올릴 수 있습니다. 직전 그 전세 보증금에. 네.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이 1개월 이전에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했지만 사실 그 전에 집주인이 이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를 하고 이미 새로운 임차인까지 구했을 경우 이때는 새로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갱신 청구를 할 수 없다. 당연한 거겠지. 그리고 본인이 뭐 예, 직접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거주를 한다면 진짜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자기나 아니면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부모나 자식도 가능한 건데 이 거주를 할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하고 내보낼 수 있는데, 다만 이때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개월치 월세 혹은 집주인이 올려받은 월세의 2년치 인상한 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네, 손해배상. 이걸 청구를 하라고 그래서? 네, 법이 청구를 그렇게 할 돼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세입자가 이걸 뭘 쳐다보고 있어. 딴 데 가서 지금 내가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걸 누가 사는지 마는지 솔직히 그거 해가지고 아니 나 참.
완전 세입자들하고 그냥 그럼 집주인하고 거의 뭐 그냥 원수지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네. 그런 거 아니야? 거래가 끝나도 어떻게 그러니까. 되고 있는지. 가가지고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네가 나 쫓아버렸어? 그럼 알았어. 너 기다려봐봐.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임대차 3법이 임대인과 임차의 싸움 붙이는 법이다라는 그러네.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야, 이 골 때리는데 이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겠다는 무전 발생을 하지? 이게 왜 법으로 통과가 됐을까? 손해배상? 손해배상? 이게 실거주를 결국에 뭐 놓고 보면 실거주를 안 했을 경우 그게 이제 증명이 실거주를 안 했다라는 게 이제 실제로 드러났을 경우 결국에 피해를 본 게 전 세입자가 돼버리는 셈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또 한 번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3개월치 월세는 뭐야? 전세인데. 환산을 전세는 이제 금리를 금리 기준으로 월세로 그렇죠, 환산. 환산해서.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내보내는 조건 중에 하나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그 보상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보상금을 서로 합의를 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렇지,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그 주택임대차가 아니라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주고 받듯이 그런 형태가 생겨날 수 있다. 말하자면은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저희가 권리금식의 그 돈을 좀 준다 이런 것이죠. 네. 지금도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계약 기간 중에 뭐 내가 집을 팔게 되거나 할 경우에 이제 전세 임대차 계약이 남았는데 뭐 세입자가 뭐 왜냐면 주인이 내가 들어와 살아야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네. 그 경우에 이제 정말 들어와 살아야 될 경우에는 이제 기존 세입자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사비라든지 뭐 중개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부담을 하고 나가달라 이제 이렇게 해서 보통 합의가 되는 경우가 일반. 그게 사실은 뭐 인지상정이고 뭐 법이라는 게 그런 거지. 근데 이거는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해놨으니까 이거는 참 그러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게 개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까 뭐 집주인과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 정부가 개입해서 만약에 실거주 안 한 게 확인이 되면 뭐 과태료를 물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 이게 뭐 정부 행정으로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 이런 건 안 되는 거니까 천상 나온 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이런 건데, 야 이거는 현실적으로 봐도 좀 조금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지금은 뭐 이해 안 되는 일이 뭐 세상에 널려 있으니까 이해하려고 해봐야 머리만 아프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죠. 터버스. 그러니까 그래서 집주인도 세입자도 뭐 대혼란인가? 네. 결국 여러 가지로. 손해배상을 어떤 식으로 청구하게 될지가 좀 그러네. 변호사를 만약에 선임을 해서 하게 된다면 남는 게 없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집주인이 실거주를 내가 이제 원래 그 실제로는 하려고 했어.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들어갔어. 근데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거 아니야. 개인적인 피치 못하게 애가 갑자기 뭐 학교를 뭐 옮긴다든지 직장이 내가 엉뚱한 데로 발령이 난다든지 뭐 어찌됐건 여런저런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게 2년이라고 그랬나 이게? 2년 네. 동안 2년 동안 못 해낼 수가 있잖아, 그 기간에.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럼 떠났어. 그럼 이거 여기 만약에 세입자가 야 너 여기 안 사네? 손해배상 청구할게. 돈 내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집주인은 무슨 죄야 이게? 왜 자기 집을 자기 맘대로 못 하고 자기 멋대로 막 손해배상을 세입자한테 해줘야 되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세상에. 이거 완전 이건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 생각보다. 그렇잖아. 일이 2년인데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럼 만약에 집 팔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팔 경우에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지. 그렇게 되겠지. 집을 팔 경우 매각할 경우. 또 아까 얘기한 그러면 중간에 나갔어. 만약에 2년 거주한다고 해놓고 중간에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런 거에 대한 답은 없겠지 거기.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2년이라고
이 기간이 명시가 돼 있어. 2년 내에 다른 세입자들이 줘야 되면 그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세입자가 없이 그냥 비워놓으란 얘기네. 그 얘기는 그러면 비워놓으라. 2년은 내가 못 살았는데 1년만 살고 만약에 2년을 채워야 되니까 그럼 이 논리라면은 그럼 1년은 그냥 비워놓고 그냥 뭐 세입자 안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뭐 세입자 안 받으니까 상관없는 거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빈집인 왜냐면 매각했을 때도 손해배상 청구 아니다라는 그 아닌 원리가 왜냐면 제3자에게 세를 놓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렇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비워놓으면 뭐 상관없는 거겠지. 아 재밌네. 그러네 여기도 나오네. 법 시행 전에 전세가 올려라. 못 준다. 법대로 하자. 3법이 결국 싸움을 붙였다. 집주인, 세입자, 임대차 3법 통과되자 곳곳에서 충돌. 소급 적용 피할 방법 없느냐. 중개업소의 집주인들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일부 세입자들은 이제 우리는 을이 아니다. 나가라고 하면 신고하겠다. 송파 마포 쪽의 전세 매물은 한 달 새 절반 뚝 떨어졌다. 주거 부담 커질 염려가 있다. 어렵네. 어제 얘기했던 그 얘기네.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이게 정부 믿은 국민 이익이 침해가 될 거다. 어제랑 별개의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다른 내용인가? 무슨 지방세법 같은 경우 빈번하게 정책을 던 경우에 정부 정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취득세 인상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부를 믿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한다. 이런 지적을. 또 여긴 뭐 패닉바잉 얘기도 좀 나오네. 지금 서울을 벗어나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절박함에 30대를 중심으로 젊은 부부와 직장인들이 서울 인접 수도권으로 눈을 돌려 아파트 매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이른바 패닉바잉, 공황 구매가 확산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네. 서울 거주자가 서울 밖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2006년 이후 최고치다. 네. 작년까지 매월 1,700에서 2,000건 정도를 그런 식으로 서울 사람이 서울 바깥에서 주택을 매입했는데 올해 1월에 4,600건, 올해 6월에 8,345건. 근데 이게 투자가 아니고 기사에서 얘기한 대로 실거주자의 패닉 바이기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이 경기도에서 많이 매입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고양 남양주가 가장 많았다는 거거든요. 이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조금 저렴한 주택을 사기 위해서 찾는 곳이다 보니까 평생 무주택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집을 매입했다라는 패닉바이크로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계속 얘기한 뭐 노원구 같은 서울 그 약간 그 외곽 지역의 저렴한 아파트 혹은 빌라나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주택의 거래가 늘어난 것도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 또 어제 그 KB국민은행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이 나왔는데요. 소형 아파트 값, 서울 소형 아파트 값이 처음으로 4억 원을 이제 돌파했다고 통계 자료가 나와서 4억 원 돌파했다고? 네, 이 소형 아파트라는 게 이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에 해당되는데 7월 이 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4억 1,380만 원을 기록해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소형 아파트 통계 작성이 2016년부터 시작됐는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형 아파트 값이 계속 더 오를란가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되려나? 이게 이제 이 지역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노도강, 금관구 그렇지. 그쪽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 이쪽인데
여기가 이제 서울 도심으로 좀 출퇴근하기에는 좀 멀고 오래된 아파트가 대부분인 좀 지역들인데, 그리고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이면 사실 거실 주방이랑 방 한 개짜리 그렇죠. 이렇게 뭐 신혼 부부들이 뭐 이렇게 좀 살 살 수 수 있는 있는. 뭐 그런 집들인데, 이제 고가 주택들은 이제 뭐 대출 막혀 있고, 특히 임대차 3법으로 전세 시장마저도 좀 불안정해 보이니까 이런 그 저희가 말한 패닉 바잉, 패닉바잉. 예, 그게 이 수요자들이 지금 구매가 좀 많이 이루어져서 금액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봅니다. 오케이. 뭐 공급 관련해서는 아까 내가 잠깐 좀 자료를 좀 오늘 저 국토부 보도자료 나온 것 중에 이제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 얘기를 아까 좀 보다가 보니까 결국은 5년 평균하고 기준으로 따져보면 인허가 물량이 올해 전국으로 봤을 때는 뭐 작년 대비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인허가 물량이 주택 인허가 물량이 한 30% 정도 이렇게 뭐 줄었다는 거고, 아파트 같은 경우 그 중에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16.7% 줄었고 5년 평균하고 비교하면은 약 30% 정도 줄었다. 서울 아니고 이번에 이제 이건 전국 기준이고, 뭐 물론 이제 착공 물량은 조금 늘었더라고 아까 보니까. 근데 이제 분양 물량하고 인허가 물량이 줄었는데 결국 뭐 착공 물량보다는 오히려 인허가 물량은 결국 이제 앞으로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 네. 역할을 좀 하는 거라서 인허가 물량이 뭐 계속 지금 4년 연속이고 5년 연속으로 4년 연속으로 줄었다는 건데, 결국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앞으로 한 3, 4년 후에는 영향을 미치겠지. 착공까지도 뭐 하면은, 그러니까 최소 늦어도 3, 4년. 뭐 분양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2, 3년 후에 영향을 바로 주는 걸 거고, 분양 물량이 줄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2, 3년 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같은데, 참 이게 답답하네. 분양가 상한제가 이번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시작이 됐지, 그제? 네, 이제 29일부터.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올해 초 부동산 114에서 집계한 서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공급 예정 단지들과 7월 그러니까 28일까지 분양 승인을 신청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던 단지들을 비교를 해 보니까 뭐 기사 제가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올해 분양 예정이었던 단지들 중에서, 그러니까 7월 이전에 분양 승인 신청이 가능했던 단지들은 대부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8월까지 더 분양이 예, 뭐 이제 은평구의 수색 6구역 이런 곳들이 8월 그러니까 이제 곧 돌아오는 8월 한 10일 전후로 해서 분양을 막바지로 분양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한동안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공급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근데 이제 변수는 이제 둔촌주이라든지 그런 분양 승인을 신청을 했지만 일반 분양이 확정되지는 않은 단지들, 그렇죠. 이런 곳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공급 물량이 많이 좌우될 수는 있는데, 왜냐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피해서 분양을 할 수 있었던 단지들은 최대한 서둘러서 분양을 했을 거고, 그게 안 되는 단지들은 급하게 할 이유가 그렇죠.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는 식으로 그렇죠. 변화를 할 것이고, 올해 하반기쯤부터 내년 적어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서울의 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전문가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의 18개 구,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남, 과천시, 이렇게 일단 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네. 그러니까 서울에도 적용이 안 되는 지역이 일부 있네. 네. 뭐 물론 이제 분양가 일반적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물론 이제 뭐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분명히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사실 있을 수는 있겠지. 뭐 물론 지금도 이제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브에서 분양가 통제를 하고는 있지만
뭐 그렇더라도 이거는 이제 뭐 원가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상한제가 적용되면 가격이 뭐 어디 일부 여기 보니까 오늘 한겨레신문은 뭐 평균 한 5에서 10% 정도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뭐 수요자들은 좀 뭐 분양가 부담이 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상한제 주택은 또 전매 제한을 또 받으니까 그지? 네. 또 전매 제한을 받는 그런 부분들. 근데 아까 얘기한 이제 그로 인한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는 아니 내가 이걸 왜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굳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을 해야 되지? 차라리 그냥 준공구에 분양할래. 뭐 이런 그런 어떤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당분간은 결국은 어떤 관망 그러니까 공급자 측면에서 봤을 때 눈치 보기를 좀 하게 할 가능성이 있겠지. 그치? 계산을 좀 두드려 보고 해야 될 테니까 계산기 두드려 보면서 시장 흐름을 좀 뭐 지켜보나 아마 이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 또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들의 5년간 의무 거주 요건을 지금 넣으려고 정부가 하고 있는데 그렇지. 이게 될 경우엔 분양가 입주하고 상한제로, 나서도 결국 한 2, 3년간은 물량이 안 나오는 거지, 그지? 전세 물량이 전혀 공급이 안 되는 거라서 그렇지. 사실은 새 아파트가 공급될 때 전세 꽤 집이 나오는데. 늘어나면서 안정이 되는 효과가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기대하기가 어려워. 일반적으로 새 아파트가 입주하면 한 전체 물량의 한 20, 30% 정도가 전월세로 예. 나온다는 거거든. 예. 그렇다면 그만큼의 전월세 공급이 끊긴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전월세 가격이 들썩대는 이유가 그냥 들썩대는 게 아니고 뭐 집주인들이나 임차인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따져보는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임대사업 폐지, 이제 임대사업 지금 사실상 폐지시켰지.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시행하지. 그러니까 이름으로써 결국은 민간 임대 시장의 공급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그러면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가 되면 또 전월세 공급이 또 줄어들 거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물량이 민간 임대지. 네. 민간 임대가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 정부가 지금 공공 임대로 이런 걸 얼마나 받쳐줄 수 있느냐? 물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정부가 근데 이 지금 현재 공공 임대의 그 대체적인 흐름도 공공 임대도 어디로 가고 있냐면 다 저거야 2030 젊은 층하고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하는 공공 임대. 그다음에 무슨 뭐 노인 주택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30대부터 50대 사이의 무주택 중산층 서민들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지금도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그럼 의존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패닉 바잉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야 뭐라도 사야 된다. 이거 안 그러면 이 길거리 나앉게 생겼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응? 전세값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지금이야 어찌됐건 금리가 저금리로 버텨주니까 전세 대출을 받아서 버티는 거지 사실은. 근데 전세 대출 받아서 버티지만 뭐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지금 경기가 만약에 진짜 삐끗하기라도 한다면 참 이게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거죠. 관련해서 한국경제에서 오늘 또 역세권 청년주택 저초위기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종부세 법인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최고 세율 6%로 고정시키고 또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이런 것 때문에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역세권의 일정 조건을 갖춘 곳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면은 상당한 이 용적률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충정로라든지 실제로 많이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어쨌든 법인 임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확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건설 임대의 임대는 경우 원래 제외되지 않나? 건설 임대의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가 적용이 되잖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결국에는 그래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직접 시행하는 이 사업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걸 이 이제 사업이 받아주는 사람 결국에는 펀드라든지 뭐 아니면 예. 뭐 계속 갖고 있을 게 아니면 누군가에겐 팔아야 되는데 이 경우는 매입 임대가 돼서 종부세 합산 배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처분이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사업을 재고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근데 좀 그거는 이제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거야. 어차피 지금 사실 저게 아니어도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이 좋은데 분명히 좋은 제도임은 분명하고 또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거든. 근데 조금 이제 문제가 이제 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예. 있지.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아마 보완책이 좀 나와줘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법인이 뭐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내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고 뭐 펀드나 이런 사람들은 임대주택 리치해가지고 뭐 임대해주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종부세 저렇게 뭐 무지막지하게 때린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어차피 저거는 또 뭐 팔아버리면 되니까 분양이 가능하거든. 8년 임대만 맞추고 나서 분양하면 되긴 되는데 근데 그렇더라도 마찬가지지. 임대를 계속 해 나가기에는 좀 제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약간의 좀 저거는 좀 예외 규정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지. 임대주택을 그 민간 부문에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데 그거까지 종부세로 규제를 해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라는 취지와 반대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지하철 9호선을 남양주 3기 신도시, 그죠? 왕숙 신도시까지 지하철 9호선이 들어간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걸로 일단 뭐 원칙적으로 일단 네. 추진하는 걸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만 남은 상태다. 이런 거지 지금 이 내용이. 우리가 이제 단독으로 쓴 기사인데 이거 뭐 하여간 내가 봐서는 굉장히 큰 내용인 것 같아. 네. 그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9호선이라는 건 지난번에 하남 뭐 저기 가밀지구 같은 경우도 사실 3호선만 해도 굉장히 큰 건데 사실 9호선은 뭐 강남 관통하는 노선이라서 이게 들어가 준다고 하면은 상당히 왕숙이나 이런 쪽 다산 이런 쪽은 획기적이지 않을까? 9호선이 또 급행 열차도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급행도 운행하고. 강남을 완전 가로지르고 여의도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선 자체가 좋아서 그러니까 지금 왕숙 같은 경우는 지금 GTX B의 마지막인가 이게 뭐 마지막은 아니고 마석까지 가니까 왕숙을 지나가니까 GTX B 노선에 지하철 9호선 그 다음에 또 그 뭐지 그 진접선이라고 그 4호선 저 어디야 저 당고개에서 남양주 진접 그 왕숙지구의 맨 꼭대기 북단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역인데 지금 진행 중이지. 그렇게 되면 이제 한 3개 정도의 노선 거기에다가 왕숙 2지구는 이제 경의중앙선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쪽 사실 지금 그 남양주 쪽이 교통 때문에 사실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됐던 지역인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왕숙은 규모 자체는 뭐 6만 가구가 들어가잖아, 그죠? 6만 6천 가구.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중에서 제일 큰 가장 데인데 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더군다나 하남 미사도 좋아질 것 같아 지금. 네. 미사를 거쳐서 지나가니까 미사 신도시가 최대의 수혜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다산도 거친다는 거지, 그죠? 다산. 그러니까 왕숙, 다산, 미사 이렇게 거쳐가지고 강일, 서울 강일 강일로 연결해서. 거쳐서 9호선 지금 기존에 이제 중앙보험병원 마지막 역까지 연장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상당히 해당 시장에는 큰 폭발적인 효과를 좀 가져올 것 같아요. 왕숙이 상당히 괜찮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 같은 열차라도 조금 선호도가 다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이게 노선 자체가 워낙 좋아서 네. 아주 좋은 국토부에서 좋은 소식을 좀 전해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은 우리 또 뭐 그래도 댓글 한번 보고 넘어가야죠. 그죠? 반응들이 상당히 다양하신 게 있는데 조금 뭐 공산주의로 정말 이미
온 거 아니냐, 나치주의를 경험해 본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 정부가 너무 특사행정을 좀 펴고 있는 거 아니냐, 현장 상황이 뭔지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들. 또 외국에서 살다 보면 우리나라의 전월세 제도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편리한지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물론 법이 오래되면 어느 정도 개정을 하는 게 필요한데, 대다수 시민의 재산과 거주와 관련된 민생법을 이런 식으로 여당이 단독으로 입법해버린다면 야당은 도대체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 야당을 뽑은 국민들도 그렇죠. 지금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 표 차이가 지난번에 나왔지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과 지방에 대해서 좀 이분법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 그래야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줄일 수가 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서울하고 지방에는 조금 기준이 좀 다르게 좀 적용이 되는 게 사실 맞는 거긴 하지. 네. 이 상황이면 나도 전세 준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런 분들도 좀 계시고. 지금 정책은 좀 부작용이 너무 많다. 세금은 뜯겠지만 그런데 오른 세금을 누가 부담하겠느냐. 결국은 중산층이 부담을 하게 될 거다. 실제로 입주를 본인이 하겠다라는 분들이 꽤 많이. 네. 전세 입자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결국 전세가 사라지고 그나마도 반전세 시대로 가게 될 거다. 이제는 나라가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집 장사할 거고 싸다고 여기에 걸려들면 노예화됩니다. 막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좀 웃긴 게 헬리오시티가 이제 작년 초에 공급됐을 때 이제 그때 물량이 워낙 많아서 전세금이 엄청 낮게 그렇지 낮게 많이 떨어졌었지. 84제곱미터가 막 5억 5천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됐는데 여기가 엄청 문제인 게 지금 등기가 안 나서 팔 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등기가 안 났나? 네, 아직까지 등기가 없어서 팔 수도 없는데 이제 전세금이 입주했을 때에 비해 지금 너무 많이 시세가 올라 있어서 집주인분들이 뭐 들어가려고도 하는데 뭐 팔 수도 없으니까 본인이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 이거 막 곳곳이 문제 투성이요. 그래서 보증금보다 좀 더 줘서 뭐 권리금처럼 좀 더 줘서 미리 뭐 나가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어제 뭐 아까 보니까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재난지원금 100만 원 꼴랑 주더니 재산세 종부세 왕창 올리네. 자, 여기까지만 오늘 좀 합시다. 네. 오케이. 자, 수고했어.